어찌하여 시바지가 되려 하느냐. 정씨 부인의 한마디가 안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서방이 병들어 약값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눈물을 삼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오라비가 진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3명의 시바지. 과연 그들은 첫날 밤을 어떻게 견디게 될까요? 그리고 1년 뒤 누가 아이를 안고 웃으며 대문을 나서고 누가 모든 것을 잃은 채 쫓겨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곳으로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윤가 대문집이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벼슬과 재물을 함께 지켜온 집안이라 고을 사람들은 그 집 기와 지붕만 보아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넓은 전답과 수십 칸 행랑채, 사랑채 마루에만 올라서도 사람의 기가 눌린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그 집의 주인 윤태관은 56을 넘긴 인물이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명망도 있었으며 고을 원님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끝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혼이 인한 지 30해가 되도록 안채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배가 2번 불렀으나 2번 다 하늘이 데려갔습니다. 첫째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고 둘째는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싸늘해졌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아직 젊으니 다시 점지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위로는 사라지고 눈치만 남았습니다. 제삿날이면 먼 친척들이 술잔을 돌리다 말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을 꺼냈고 노인들은 첩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혀를 찼습니다. 윤태관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자기 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이름이었으니까요. 안채의 정씨 부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때는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오래 빌었으나 어느 해부터인가 그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마당은 그대로였지만 부부 사이의 거리는 날이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같은 밥상을 받아도 말은 줄었고 눈이 마주쳐도 먼저 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대들보 안쪽부터 썩듯 이 집도 보이지 않는 곳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고 화로불이 절반쯤 죽어가던 시각 윤태관은 하인을 시켜 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이 맞은편에 앉자 그는 한참이나 불씨만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시바지를 드리겠소.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울부짖을 줄 알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다른 여인의 몸으로 자식을 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역시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무릎이 손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관은 오히려 그 담담함에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인은 제가 직접 고르겠습니다. 윤태관은 뜻밖이라는 듯 눈을 들었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던 아내가 먼저 나서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원래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제사도 노비들 출입도 흐트러짐 없이 다뤄온 여인이었으니 이 일 또한 조용히 마무리하리라 믿었습니다. 윤태관은 30해를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몸을 일으켜 문으로 향하던 순간 입가에 아주 짧게 스친 표정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날이 마침내 왔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의 방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늙은 몸종 하나가 물을 들이러 갔다가 방문 아래 길게 새어나오는 등불을 보고 이상하다 여길 정도였습니다. 상 위에는 오래된 장부와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중 한 장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이름 하나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잠시 후 종이를 접어넣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방을 붙여라. 건강한 여인 셋을 드린다.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자 정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셋은 내가 정한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문이 열렸구나. 그 시각 사랑채에 누운 윤태관은 자신이 가문을 살릴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윤가 대문집에서 진짜 깨어난 것은 후계자가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한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관은 자신이 가문을 살릴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채의 정씨 부인은 등잔불 앞에 홀로 앉아 오래 묻혀있던 마음을 천천히 깨우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부인의 방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가 대문집 대문 바깥 담장에는 방 하나가 붙었습니다. 먹빛이 선명한 글씨였습니다. 건강한 여인 셋을 드린다. 가장 먼저 옥동자를 낳는 자에게 전답과 은자를 내린다. 나머지 여인에게도 수고비를 후하게 내린다. 고을 사람들은 장에 나가기 전 그 방 앞에 먼저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는 협찬 소리, 윤가 대문집도 다급해졌다는 비웃음, 저만한 집이면 그럴만도 하다는 체념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다른 말이 퍼졌습니다. 수고비가 넉넉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늘 도덕보다 쌀독 앞에서 먼저 흔들리는 법이었습니다. 사흘 뒤부터 안채 대청에는 여인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어린 처녀도 있었고 남편 잃은 과부도 있었으며 이미 아이를 낳아본 몸으로 다시 팔려 나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얼굴마다 사연이 있었고 손등마다 살아온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반드시 앉아 한 사람씩 불러들였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병은 없느냐, 아이를 낳아본 적 있느냐,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울음을 터뜨리는 여인도 있었고 거짓으로 꾸민 사연을 늘어놓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만 끄덕이거나 손끝으로 물러가라는 뜻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표정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울 위에 곡식을 고르듯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겨진 여인은 미옥이었습니다. 26, 눈매가 날카롭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왜 왔느냐는 물음에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서방이 반년째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약 한 첩 값이 없어 왔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울음으로 동정을 사려 하지 않았고 비굴하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미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굶주림을 견딘 여자는
약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여자는 다루기 어렵다.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라. 미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남겨진 여인은 다은이었습니다. 22 남짓, 들어오자마자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왔느냐는 말에 한참을 울먹이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오라비가 진 빚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이를 낳아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을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겁이 많아 보였으나 대신 끝까지 참고 버틸 종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 너도 기다려라. 세 번째 여인은 해가 기울 무렵 들어왔습니다. 설아였습니다. 24쯤 되어 보였고 다른 여인들과 달리 걸음에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청에 오르는 동안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방 안에 들어와서는 단정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나이를 묻자 또렷하게 답했고 병이 있느냐 묻자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짧게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왔느냐는 질문이 떨어졌을 때 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마디가 방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가난과 병과 빚을 말할 때 설아는 살아남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돈보다 크고 체면보다 절박한 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놀람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짧은 떨림이었습니다. 부인은 설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밀리지 않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많은 것을 잃어 더는 겁낼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아직 마당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여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미옥, 다은, 설아, 이 셋을 드린다. 하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반도 보지 않았는데 벌써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안채로 돌아섰고 세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 남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미옥이었습니다. 둘 다 어디서 왔지? 웃는 얼굴이었지만 말끝은 날카로웠습니다. 다은은 당황해 작은 목소리로 고을 이름을 말했습니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옥은 설아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귀하신 몸처럼 군해. 설아는 그제야 천천히 미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말이 많으면 더 가난해집니다. 다은은 두 사람 사이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몇 마디만으로도 세 여인이 같은 길을 걸어도 같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보다리 하나씩 들고 다시 윤가 대문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 안에는 낡은 옷 2벌, 바느질감 몇 조각, 오래 품고 산 지난날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넘는 순간 다은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고든 기둥, 반질반질 닦인 마루는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미옥은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에 사랑채가 있고 어디로 하인들이 오가는지 먼저 살폈습니다. 설아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이고 걸었으나 안채 처막 끝을 스치는 시선 하나만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방을 정해준 것은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처음 안내한 곳은 행랑채 끝방이었습니다. 볕이 늦게 들고 겨울이면 바람이 먼저 스미는 자리였습니다. 미옥, 네 방이다. 미옥은
방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웃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마님. 웃음은 공손했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랑채 중간방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고 우물과 가까웠습니다. 다은, 네 방이다. 다은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하다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씨 부인이 걸음을 멈춘 곳은 안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별채였습니다. 창호지는 새로 바른 것이었고 아랫목에는 이미 군불이 돌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설아, 네 방이다. 미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은도 그 차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설아는 놀라는 기색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미옥은 그 뒷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2번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뽑힌 것도 설아였고 가장 좋은 방도 설아였습니다. 밤이 깊자 행랑채는 조용해졌습니다. 다은은 낯선 이불 속에서 훌쩍이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미옥은 눈을 감은 채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 마님의 흔들린 눈빛, 설아의 지나친 침착함, 저 여자에게 뭔가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별채의 설아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했으나 손끝이 보일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잠시 후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목적지를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문 앞에 멈춘 사람은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설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이 말없이 서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씨 부인의 낮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실수는 없어야 한다. 설아의 손끝 떨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마님. 미옥은 행랑채 창호지 틈으로 그 그림자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 집의 싸움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셋이 대문을 넘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가 판을 짜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옥은 행랑채 창호지 틈으로 그 그림자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 집의 싸움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셋이 대문을 넘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가 판을 짜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만으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했습니다. 미옥은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눈은 감았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그녀는 이 집의 문과 마루, 사람들의 발소리를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여인은 처음으로 함께 안채뜰에 불려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돌계단에 맺혀 있었고 찬 공기 속에서 하인들은 말없이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대청 위에 앉아 있었고 윤태관은 조금 뒤 사랑채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세 여인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관은 세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을 보는 듯 했으나 실은 몸가짐과 숨소리까지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셋은 이 집 사람이다. 그러나 가족은 아니다. 다은의 어깨가 움찔했고 미옥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설아만 미동이 없었습니다. 윤태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하다. 먼저 아들을 낳는 자가 아이를 이 집 후계로 남긴다. 나머지는 약조한 몫을 받고 떠난다. 그 말은 짧았으나 세 사람의 운명을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아이를 품기도 전에 승자와 패자가 정해진 셈이었습니다. 다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는 것인데 사람 손으로 먼저와 나중을 어찌 정하느냐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미옥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자비 없는 경주였다. 설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태관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더럽히는 일은 용서하지 않는다. 정씨 부인이 그때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셋은 오늘부터 몸을 돌보아라. 먹는 것, 자는 것, 약재까지 모두 내가 살핀다. 다은은 그 말에서 희망을 들었습니다. 미옥은 통제를 들었습니다. 설아는 아무것도 듣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내려왔을 때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미옥과 다은의 상에는 미음과 나물, 된장국이 올랐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충분한 밥상이었으나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별채로 들어가는 상에는 흰쌀밥과 잣죽, 대추를 넣은 탕까지 함께 실려갔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레 받쳐드는 그 상을 미옥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은은 미옥의 시선을 따라가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설아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봅니다. 미옥은 피식 웃었습니다. 몸 약한 사람이 어젯밤 눈빛은 제일 단단하더라. 다은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었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왜 자꾸 어려운지 늦게 깨닫는 법이었습니다. 낮이 되자 정씨 부인은 세 사람을 차례로 불러 몸 상태를 물었습니다. 맥을 짚고 손등을 살피고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다은은 마님의 손길에 긴장이 풀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타지에서 처음 받는 친절이라 여긴 것입니다. 미옥은 손을 맡기면서도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피는지 아직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아 차례가 되자 정씨 부인의 손이 아주 잠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나 방안 공기가 묘하게 굳었습니다. 부인은 맥을 짚는 대신 손목 위를 한번 쓸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설아는 낮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 미옥은 확신을 더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인 하나가 행랑채에 새 옷감을 들고 왔습니다. 새 여인에게 입을 옷을 맞추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은은 처음 만져보는 고운 비단결에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제가 입어도 됩니까? 하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입으라 하셨으면 입는 겁니다. 미옥은 천의 결보다 바느질 선을 먼저 보았습니다. 어디가 넓고 어디가 좁은지, 움직이기 편한지 불편한지부터 살폈습니다. 우리 설아는 자기 몫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미옥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설아. 설아가 멈췄습니다. 마님과 원래 알던 사이냐? 다은이 숨을 삼켰습니다. 너무 대놓고 던진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에 다들 처음 만났습니다. 거짓말도 숨쉬듯 하는군. 미옥의 말끝이 서늘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담담했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실을 알아도 달라질 게 없는 사람은 의심만 하게 됩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다은은 그 사이에 서 있다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보다 깊이 베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랑채 등불이 켜졌습니다. 윤태관은 홀로 앉아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미옥의 날 선눈, 다은의 순한 얼굴, 설아의 알 수 없는 침착함. 누구에게서 아들이 날지, 누구의 배가 먼저 불러올지 생각할수록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나이가 사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만드는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이를 시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채에서는 정씨 부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불빛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눈도 잠시 어두워졌다 밝아졌습니다. 늙은 몸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정말 이 길밖에 없으셨습니까? 정씨 부인은 창밖을 본 채 대답했습니다. 세상엔 길이 둘인데 사람들은 늘 하나만 본다. 몸종은 뜻을 알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적었으나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날 자정 무렵 미옥은 일부러 물을 뜨러 나갔습니다. 우물가를 지나 별채 쪽 담장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래 기다리자 과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낮과 같은 걸음, 목적지를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부인은 별채의 문 앞에 멈췄고 이번에는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새어나온 불빛이 마당 흙을 가늘게 비추었습니다. 미옥은 숨조차 참았습니다. 안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한다. 미옥이 의심합니다. 그 아이는 원래 눈치가 빠르다. 미옥의 심장이 순간 세게 뛰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낮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한마디만 또렷했습니다. 때가 오기 전까진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옥은 담장 아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흙이 치맛자락에 묻어 있었으나 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심은 끝났습니다. 이 집에는 셋의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 모르는 오래된 약속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 설아의 방 안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담장 아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흙이 치맛자락에 묻어 있었으나 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심은 끝났습니다. 이 집에는 셋의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 모르는 오래된 약속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 설아의 방 안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공정을 견디는 데 익숙하지만 눈앞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것은 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기 전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집이 판을 짜두었다면 자신도 판을 읽어야 한다고. 모르는 척 웃고 아는 척은 가장 늦게 하겠다고. 새벽 안개가 걷히자 새 여인은 다시 안채뜰에 불려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오늘부터 몸가짐과 생활 규칙을 정하겠다 말했습니다. 지나친 노동은 금하고 찬물에 손을 오래 담그지 말 것, 불길한 말을 입에 올리지 말 것, 서로 다투지 말 것. 겉으로는 세 사람의 몸을 위한 규칙이었으나 실은 집안의 통제를 위한 줄이기도 했습니다. 다은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사람은 규칙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미옥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라 하면서 먼저 싸움을 붙여놓은 쪽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설아는 끝까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윤태관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 여인이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은 기묘했습니다. 하나는 칼날 같았고, 하나는 바람 앞 등불 같았으며, 하나는 물 아래 숨은 돌 같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서 아들이 나올지 헤아리려 했으나 사람의 뱃속은 하늘도 늦게 알려주는 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뒤 미옥은 일부러 부엌길을 거들겠다 나섰습니다. 손이 빠른 사람은 어디서든 쓸모를 찾습니다. 늙은 부엌 하녀들은 처음엔 경계했으나 미옥이 말없이 장작을 패고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 나르자 금세 눈빛이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의 입은 은전보다 빨리 열리는 법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옥은 여러 말을 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다정했다는 말, 첫 아이를 잃은 뒤부터 웃음이 줄었다는 말, 둘째마저 보내고 나서는 밤마다 혼자 뜰을 걷곤 했다는 말,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여진 한마디도 있었습니다. 마님은 친정 쪽 피부치에게는 유난히 약했지. 미옥은 그 말을 흘려듣는 척했으나 속으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친정 쪽 피부치. 그것이 지금 이 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무렵 다은은 행랑채 뒤뜰에서 아이 옷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아직 배도 부르지 않았는데 너무 이른 일 아니냐는 하녀의 농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다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희망이라도 먼저 만들어 두면 마음이 덜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늙은 하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착한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지. 다은은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한 채 바늘귀에 실을 다시 꿰었습니다. 설아는 별채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서 나오더라도 햇빛 짧은 때를 골라 뜰 한 바퀴 걷고 곧 들어갔습니다. 하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병이 있나 보다, 몸이 허약한가 보다, 마님이 너무 감싸신다. 그러나 미옥은 알았습니다. 저건 약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을 아끼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정씨 부인은 세 사람에게 약재를 내려 보냈습니다. 다은은 감사하다며 곧바로 다려 마셨습니다. 미옥은 냄새를 맡고 조금만 입에 댄 뒤 남겼습니다. 설아의 방으로 들어간 당약은 잠시 뒤 빈 그릇으로 나왔습니다. 미옥은 일부러 그릇을 씻는 하녀 곁에 다가갔습니다. 설아는 잘 먹나 보네. 하녀는 아무 생각 없이 답했습니다. 약을 원래 잘 드시는 눈치던데요. 마님께서 따로 챙기라 하셨습니다. 따로 챙긴다. 또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미옥은 미소를 지었으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윤태관은 처음으로 세 여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향냄새가 은은했고 벽에는 조상들의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에게 차례로 앉으라 하지 않고 서 있게 했습니다. 누가 떨고 누가 버티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은의 손끝은 금세 떨렸고 미옥은 등을 곧게 세웠으며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일정했습니다. 윤태관은 미옥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은 아직 살아있느냐? 미옥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 숨은 붙어 있습니다. 윤태관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쌍함을 파는 여인보다 현실을 아는 여인이 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은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비 빚은 얼마냐? 다은은 액수를 말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윤태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아를 보았습니다. 너는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 방 안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죽지 않고도 죽은 듯 살아야 하는 날들입니다. 윤태관은 처음으로 눈썹을 움직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은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으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옥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다은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님, 눈이 너무 무서웠어요. 미옥은 피식 웃었습니다. 눈이 무서운 사람보다 마음이 급한 사람이 더 무섭지. 다은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두 사람보다 몇 걸음 앞서 걸었습니다. 마당 끝에서 미옥이 불렀습니다. 설아. 설아가 멈췄습니다. 죽지 않고도 죽은 듯 산다는 말 익숙하게 하더라. 설아는 돌아보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익숙한 말은 오래 참은 사람이 잘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미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마다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는 늘 진실 가까운 곳을 찔렀습니다. 밤이 깊어 별채 쪽 등불이 꺼진 뒤에도 미옥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담장 아래가 아니라 뒤주 옆 어둠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 뒤 정씨 부인의 몸종이 별채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온 몸종은 빈손이었습니다. 미옥은 기다렸다가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무얼 전했지. 늙은 몸종은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약재입니다. 약재가 왜 보자기에 쌓여가나. 몸종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옥은 품에서 동전 한 념을 꺼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늙은 손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두려움과 욕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몸종은 주변을 살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미옥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저는 글도 모릅니다. 몇 번이나 갔지. 처음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미옥은 동전을 더 쥐어주고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편지까지 오간다. 설아와 정씨 부인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 전해야 할 비밀이라면 더더욱 오래된 일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음 날 장날, 정씨 부인은 하녀 둘을 데리고 절에 공양을 간다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미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부러 두통이 심하다며 방에 누웠습니다. 모두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 그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안채로 향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상위는 정갈했고 향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옥은 장롱과 서랍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엔 경계한 사람의 거짓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상 아래 오래된 장부 더미를 살폈습니다. 맨 아래 눌린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꺼내 펼치려는 순간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은 숨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종이를 품에 넣고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예상과 달리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옥이 방금 종이를 꺼낸 자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사라진 것을 단번에 알아챈 사람처럼 손끝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설아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옥이 방금 종이를 꺼낸 자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사라진 것을 단번에 알아챈 사람처럼 손끝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병풍 뒤에 숨은 미옥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돌리면 눈이 마주칠 거리였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 둘의 숨소리와 창호지 흔들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한참 동안
손을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체념과 초조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에 가져가 읽지도 않은 채 불살라 버렸습니다. 미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증거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사그라질 때까지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고 제가 완전히 식은 뒤에야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나서야 미옥은 병풍 뒤에서 나왔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품 안의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된 호적 초본이었습니다. 글씨는 바랬으나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친정 성씨,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사내아이의 이름 하나, 강준서. 나이 계산을 해보니 지금 30 안팎이 될 터였습니다. 미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친정 피부치, 전에 부엌에서 들었던 말과 이어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유난히 아낀다는 친정 쪽 사람. 그렇다면 설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미옥은 종이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이쯤 되면 추측만으로도 판이 보일 법했으나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추측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이 절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으나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아래 장부 더미부터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늙은 몸종은 마님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뒤 설아를 불렀습니다. 별채 문이 닫히고 두 여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누가 들어왔느냐? 설아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옥일 겁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왜 막지 않았느냐? 이미 가져간 뒤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들키기 쉽고 냉정은 더 오래 갑니다. 그 아이는 영리하다. 그러니 서둘러야 한다. 설아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말 이길 뿐입니까? 그 말에 정씨 부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설아는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행랑채로 돌아온 미옥은 다은이 토한 자국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으냐? 미옥이 묻자 다은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낮부터 속이 메스꺼워요. 체한 줄 알았는데 자꾸 이럽니다. 미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은의 손목을 잡아 맥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원은 아니었으나 병든 남편 곁을 오래 지키며 몸의 신호쯤은 익혔습니다. 다은의 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빠르고도 깊었습니다. 축하받을 일일지도 모르지. 다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한마디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아이조차 경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씨 부인은 다은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곧 의원이 불려왔고 진맥 끝에 조심스러운 말이 떨어졌습니다. 경사가 있을 듯합니다. 윤태관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다은을 오래 바라보다 하인들에게 보약과 좋은 음식을 내리라 명했습니다. 다은은 얼떨떨한 채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미옥의 속은 복잡했습니다. 축하해야 마땅했으나 이 집에서 먼저 임신한 자가 유리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얼굴을 본 순간 미옥은 또 다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설아는
놀라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별채에서 밥 냄새를 맡은 설아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마당가에서 한참을 구역질한 뒤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을 하녀들이 보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설아도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직접 달려와 설아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지나칠 만큼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미옥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은에게는 의원을, 설아에게는 손수 달려오는 정씨 부인. 차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오후에 의원이 다시 불렸고 설아 역시 몸에 경사가 있다는 말이 내려졌습니다. 집안은 술렁였습니다. 윤태관은 두 여인이 동시에 아이를 품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급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낳을지, 아들인지 딸인지, 하늘은 왜 늘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옥은 그날 저녁 홀로 우물가에 앉아 날짜를 헤아렸습니다. 다은이 처음 토한 날, 설아가 밥냄새를 맡고 돌아선 날, 윤태관이 세 여인을 들인 날짜, 그리고 자신들이 대문을 넘은 날,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던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설아의 입덧은 너무 빨랐습니다. 윤가 대문집에 들어와 윤태관과 잠자리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 정도로 몸이 반응한다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미옥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설아는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 집 후계라 불릴 아이는 윤태관의 피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리에 닿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뿌리 자체를 바꾸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은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미친 여자의 넋두리가 됩니다. 증거 없는 진실은 거짓보다 약한 법이었습니다. 미옥은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조심스럽게 배를 어루만지며 미옥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언니, 아이가 생기면 저는 이 집에서 나가도 괜찮습니다. 은전만 받으면 오라비 빚도 갚고 아이랑 조용히 살 수 있겠지요. 미옥은 다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세상은 조용해지지 않는다. 다은은 뜻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모르는 편이 덜 다칩니다. 자정 무렵 미옥은 몰래 대문을 나섰습니다. 장터 끝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합천에서 온 행상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설아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엮였는지, 강준서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밖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주막 문을 밀고 들어서자 술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방 한 구석에서 술잔을 내려놓던 사내 하나가 미옥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너무도 선명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설아를 아는 사람이요? 설아를 아는 사람이요? 사내의 한마디에 주막 안 소란이 잠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옥은 놀란 기색을 숨기며 천천히 그 사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내는 30을 조금 넘긴 듯 했으나 얼굴에는 먼 길의 피로가 깊게 밴 사람이었습니다. 손등은 거칠었고 눈빛은 한 번쯤 크게 잃어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미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다 술잔을 밀어주었습니다. 윤가 대문집에서 왔소? 미옥은
대답 대신 잔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묻고 싶소. 당신은 설아를 어찌아시오? 사내는 잠시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늦게 듣는 말이 늘 자기 이야기라더니 그는 목을 축이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합천 사람 강준서요. 미옥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품속 호적 초본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친정 쪽 피부치,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앉은 사내 미옥은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왜 중요하지? 강준서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설아 뱃속 아이의 아비가 나이기 때문이요. 그 말은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미옥은 잠시 숨을 잊었습니다.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 사람은 기쁨보다 서늘함을 먼저 느낍니다. 너무 큰 진실은 오히려 두렵기 때문입니다. 강준서는 미옥의 눈빛을 읽은 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윤가 집안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미옥은 낮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시오. 강준서는 오래 묵은 흙을 털어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는 본래 합천 뒷산 아래 초가집 딸이었습니다. 아비는 일찍 죽고 병든 어미와 둘이 살았습니다. 얼굴이 고왔고 성정은 조용했으나 가난한 집 딸의 고움은 축복보다 화근이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고을 사내들이 군침을 흘렸고 장터의 잡것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강준서가 나섰습니다. 그는 정씨 부인의 친정 조카로 한때 글 공부를 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설아를 아내로 맞으려 했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가난했지만 같이 살 길은 있었소. 그러나 병든 설아 어미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약값이 급했고 집에는 쌀독마저 비었습니다. 그 무렵 정씨 부인의 사람이 합천에 내려왔습니다. 강준서는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검은 가마, 말수 적은 하인들, 그리고 정씨 부인의 편지 한 장. 편지에는 단 2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 피를 잊고 싶거든 사람을 보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강준서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미친 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설아 어미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 치를 돈도 없던 날 그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설아를 지키려 했는데 결국 내가 설아를 팔았소. 주막의 등불 아래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옥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설아도 알고 있었어? 처음엔 몰랐어. 강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준서는 나중에 알았지. 그러나 이미 아이가 생긴 뒤였소. 미옥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퍼즐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친정 피부치 강준서의 아이를 설아 뱃속에 들여보낸 뒤 윤가 집안 후계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남편의 씨를 받아 대를 잇는 척하면서 실은 제 피를 집안 중심에 심으려 한 셈이었습니다. 욕망과 복수, 계산과 상처가 뒤엉킨 계략이었습니다. 강준서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를 데려간 날 그녀가 내게 한 말이 있소. 살아남으라 했소. 자긴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고. 미옥은 처음으로 설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담담하고 차갑던 눈빛 아래 얼마나 깊은 체념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판이 성공하면 다은의 아이도 자신의 기회도 윤가 집안의 이름도 모두 거짓 위에 서게 됩니다. 미옥은 낮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와 말하시오? 강준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요. 처음엔 돈을 받았고 다음엔 들킬까 무서웠고 그 다음엔 설아가 혹여 잘 살길 바랐소. 그런데 장터에 윤가 집안 소문이 돌더군. 설아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소. 저 여자가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걸. 그는 품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값싼 나무 비녀였으나 오래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설아것이요, 가져가시오. 그녀가 보면 알 것이오. 미옥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물건 하나가 때로는 사람 100마디 말보다 큰 증거가 됩니다. 주막을 나설 무렵 강준서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부디 설아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오. 그 여자도 선택한 게 아니라 밀려간 것이오. 미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밀려간 사람이 남까지 밀어넣을 때도 있어. 새벽길은 차가웠습니다. 윤가 대문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미옥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설아가 불쌍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함이 죄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억울함을 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아와 정씨 부인은 후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행랑채는 벌써 분주했습니다. 다은이 새벽부터 또 구역질을 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녀들이 쌀뜨물을 끓이고 있었고 다은은 방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미옥은 방으로 들어가 다은 곁에 앉았습니다. 다은은 미옥을 보자 손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저 무섭습니다. 아이가 생긴 게 기쁜데 왜 자꾸 무섭지요? 미옥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아직은 칼을 뽑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원래 무서운 법이다.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좋고 상도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저 아이만 무사하면 됩니다. 그 순한 말이 미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칠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낮이 되자 정씨 부인은 설아를 직접 불러 별채뜰을 걷게 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녀 둘이 양옆을 지켰고 따뜻한 차가 뒤따랐습니다. 다은에게는 없는 배려였습니다. 미옥은 일부러 우물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으나 한번 스쳐가는 순간 미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와 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미옥은 품속의 비녀를 만졌습니다. 지금 당장 내보이면 설아의 얼굴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이 먼저 입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싸움은 진실만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 윤태관과 정씨 부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태관은 드물게 웃고 있었습니다. 둘이나 들었으니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진 않았소. 정씨 부인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늘은 늘 늦게 움직입니다. 윤태관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는 자를 후히 대할 것이요. 그 아이는 내 이름을 이을 것이니. 정씨 부인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미옥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놓치지 않았을 떨림이었습니다. 부인은 이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예, 대감의 이름을 이을 아이지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당신의 것일지 몰라도 피는 다를 것이라는 차갑고도 깊은 비웃음 말입니다. 밤이 깊어 미옥은 홀로 방에 앉아 호적 초본과 비녀를 꺼내놓았습니다. 증거는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 움직이면 자신이 먼저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집안의 안주인이고 설아는 뱃속 아이를 가진 몸이며 윤태관은 후계자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있어도 믿어줄 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옥은 눈을 감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저들이 스스로 흔들리게 해야 한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울먹인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서라방에서 피냄새가 납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서라방에서 피냄새가 납니다. 다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행랑채 문을 흔들었습니다. 미옥은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품속에 호적 초본과 비녀를 다시 감춰 넣은 뒤 다은과 함께 별채로 뛰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으나 별채 앞은 이미 뜨거웠습니다. 하녀 둘이 허둥대며 들락거렸고 늙은 몸종은 문 앞에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정씨, 부인이, 부인이. 평소 흐트러짐 없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부인의 날 선 목소리가 문 밖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몸입니다. 도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으나 지금은 다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옥과 다은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설아는 이불 위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휘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맛자락 아래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옥은 곧장 바닥과 이불, 설아의 표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는 있었으나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설아의 눈에는 공포보다 분노가 먼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옥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짜로 아이를 잃을까 두려운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의원을 부르라 명했고 하녀 하나가 달려나갔습니다. 설아는 이를 악문 채 정씨 부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정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 다물어라. 지금은 숨부터 고르거라. 미옥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죄송하다. 단순히 몸이 약해 피를 본 사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망쳤을 때 나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맥을 짚고 배를 살피고 피 묻은 천을 확인한 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놀라긴 했으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만 몸을 크게 상하게 할 일을 피해야 합니다. 윤태관도 그제야 별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설아보다 먼저 의원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한가? 설아의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사람은 절망할 때보다 기대했던 대답을 다시 들을 때 더 지치는 법입니다.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태관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설아를 보며 몸을 아껴야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옥은 그 장면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여인은 배를 품은 그릇이었고 그릇이 깨질까봐 걱정하는 이들은 많아도 그릇에 마음을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설아 곁에 남았고 미옥과 다은은 물러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다치면 어쩌나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는 진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경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설아가 이미 아이를 품고 들어온 몸이라면 오늘의 소동은 날짜를 앞당기거나 뒤섞는 데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은 늘 혼란을 먼저 만듭니다. 다음 날부터 별채는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설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음식과 약은 정씨 부인의 손을 거쳐서만 들어갔습니다. 하녀들조차 안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더 많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위험하다더라. 설아 몸이 원래 약했다더라. 누군가 해코지를 했다더라. 사람들은 모를수록 더 잘 떠듭니다. 미옥은 그 소문들을 일부러 막지 않았습니다. 때로 거짓 소문은 진실을 끌어내는 갈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먼저 다은을 챙겼습니다. 다은 역시 입덧이 심해져 밥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은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언니, 일손을 제가 덜어야 하는데 자꾸 누워만 있어요. 미옥은 쌀죽을 시켜 건네며 말했습니다. 누워있는 것도 버티는 일이다. 다은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옥은 강한 척했으나 다은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약해졌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상처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정씨 부인은 새 여인을 다시 안채로 불렀습니다. 설아는 아직 창백했으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윤태관은 세 사람 앞에서 말했다. 이제부터 몸 관리에 더욱 힘써라. 특히 설아는 무리하지 마라. 미옥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다은도 같은 몸입니다. 방 안 공기가 잠시 얼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미옥에게 꽂혔습니다. 윤태관은 그제야 다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다은도 몸을 아껴라. 짧은 한마디였으나 다은의 눈은 금세 젖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은 의외로 빨리 알아차립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손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옥은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도 편하지는 않다. 남의 아이를 들고 왕자에 오르는 길은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미옥은 일부러 별채 근처 우물가에서 늦게까지 빨래를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정씨 부인의 몸종이 다시 작은 보자기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옥은 이번엔 바로 뒤를 밟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종이 나온 뒤 조용히 우물가로 불렀습니다. 늙은 몸종은 미옥을 보자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난번엔 편지였지. 이번엔 뭐냐? 몸종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옥은 동전 2채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약초입니다. 무슨 약초가 그리 감추듯 다니나. 몸종은 한참 망설이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달을 안정시키는 약이라 들었습니다. 미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달을 안정시킨다. 뱃속 아이를 지키려는 약입니다. 그런데 왜 취출 서둘러야 했을까? 그녀는 다시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말언이 너무 빠른 입덧, 갑작스런 피, 숨기듯 드나드는 약초.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배는 윤태관의 시간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윤태관은 장터 상인들과의 거래 때문에 하루 종일 사랑채를 비운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정씨 부인 또한 사당에 재물을 올리러 바깥채로 나갔습니다. 별채 앞을 지키는 하녀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미옥은 다은에게 죽을 끓여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방에서 나오지 마라. 다은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믿기 시작하면 설명이 없어도 기다립니다. 미옥은 손에 따뜻한 차그릇을 들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하녀에게는 설아 몸을 살피러 왔다 말했습니다. 하녀는 잠시 망설였으나 같은 처지의 여인이 위로하러 왔다 여긴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약 냄새가 짙었습니다. 설아는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미옥이 들어오자 눈빛이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미옥은 차를 내려놓으며 담담히 웃었습니다. 같은 몸끼리 얼굴이나 보러 왔다. 설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미옥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니 다행이네. 설아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 않나. 맞아. 그래서 내 걱정부터 하러 왔지. 미옥은 천천히 품에서 나무 비녀를 꺼내 방바닥 위에 놓았습니다. 설아의 얼굴빛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미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강준서가 아직 살아있더라. 강준서가 아직 살아있더라. 미옥의 속삭임이 방안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설아의 손이 본능처럼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굴빛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입술은 말라붙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떨리는 숨을 억지로 눌러 담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났지? 미옥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침묵은 칼보다 깊이 들어갑니다. 그녀는 설아 앞에 놓인 차잔을 천천히 돌려놓고 낮게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지. 설아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미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얼 원하는 거지? 진실. 미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햇빛이 창호지에 얇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네가 이기나. 적어도 속지는 않겠지. 설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우린 다 진 거야. 그 말은 미옥조차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나무끝이 달각거렸습니다. 준서는 나를 살리려 했어. 나도 그를 살리려 했고. 그런데 가나는 사람을 살리려는 손보다 빨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님이 사람을 보냈지. 약값도 장례비도 겨울쌀도 다 내주겠다 했어. 대신 설아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옥이 대신받아 말했습니다. 내 뱃속에 친정피를 드리라 했겠지. 설아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3번이나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눈 감고 준서가 무너지고 결국 나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어. 미옥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까지 죽이는 쪽을 택했나? 설아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가 번졌습니다. 내가 누굴 죽였지? 다은의 아이를, 내 기회를, 대감의 이름을.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버틴 것뿐이야. 거짓 위에서? 너였다면 달랐겠나. 두 여인의 눈빛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가나는 같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칼로 썼고 한 사람은 버팀으로 썼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미옥은 재빨리 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설아는 눈빛을 추슬렀고 방 안의 떨림은 순식간에 감춰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씨 부인의 시선이 먼저 미옥에게 꽂혔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 있느냐? 몸이 어떠한지 보러 왔습니다. 미옥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믿지 않았으나 지금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보았으면 나가거라. 미옥은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설아를 보았습니다. 설아의 눈빛은 이미 다시 닫혀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은 슬픔보다 먼저 얼굴을 숨기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윤태관은 두 여인의 배를 번갈아 보며 웃었으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아들을 낳을지 몰랐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원을 더 자주 불렀고 약재값을 아끼지 않았으며
조상께 비는 날도 늘었습니다. 후계를 바라는 마음은 경건함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탐욕이기도 합니다. 다은의 배도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먼저 들었으면 마님께서도 기뻐하셨을 텐데요. 미옥은 그 말에 웃지도 못했습니다. 다은은 아직도 이 집의 기준이 공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순한 사람은 세상이 왜 자꾸 자신을 속이는지 늦게 깨닫습니다. 미옥은 다은에게 죽과 나무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이만 생각해. 다른 건 보지 마.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기쁨과 이 집의 공기가 주는 두려움이 함께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설아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별채 문은 더 자주 닫혔고 정씨 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었습니다. 때로는 다정했고 때로는 차가웠습니다. 걷거라, 먹거라, 쓸데없는 생각 마라. 그 말들은 돌봄처럼 들렸지만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설아는 점점 알아갔습니다. 자신은 귀한 손님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릇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설아는 정씨 부인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정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약조한 몫을 받고 나가게 되겠지. 아이는 이 집 아이가 된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알던 대답이었지만 사람은 아픈 말을 직접 들을 때 다시 무너집니다. 한 번만 안아볼 수는 있습니까? 정씨 부인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굳어졌습니다. 정이 생기면 둘 다 망한다. 설아는 그날 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울었습니다. 미옥은 점점 때를 재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준서의 증언, 비녀, 호적 초본, 설아의 얼굴빛. 그러나 윤태관이 믿게 만들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눈앞의 진실보다 듣고 싶은 거짓을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가 대문집에 친족들이 모였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와 종중 어른들이 드나든 것입니다. 사랑채에서는 술상이 놓이고 후계 이야기가 다시 오갔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도왔구려. 둘 중 하나는 틀림없이 아들이겠지. 윤가 집안 기둥이 다시 서겠소. 윤태관은 웃으며 잔을 받았으나 속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친족들의 기대는 칭찬이 아니라 목줄이 되기도 합니다. 정씨 부인은 조용히 술을 따르며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으나 손등 핏줄이 희미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미옥은 사랑채 앞마루를 쓸고 있던 늙은 하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대감께선 누구 말을 가장 믿으시지? 늙은 하인은 주변을 살피고 낮게 말했습니다. 의원 말은 믿지. 병과 피부치 문제에선 미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달수, 아이가 언제 들었는지 의원의 입으로 말하게 하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 귀로 들은 진실보다 권위 있는 입에서 나온 진실을 더 잘 믿습니다. 그러나 위험도 컸습니다. 실패하면 자신이 먼저 쫓겨날 것이고 다음까지 휘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다은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잠든 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이 이미 손끝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옥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칼을 맞더라도 너까지는 안 다치게 하마. 새벽이 밝기 전 별채에서 갑작스런 비명이 터졌습니다. 하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님, 설아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마님, 설아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던 외침에 윤가 대문집이 한순간 뒤집혔습니다. 잠들어 있던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고 별채 쪽 등불이
연달아 켜졌습니다. 미옥은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날짜를 세던 그녀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아무리 일찍 들어도 일은 진통이었습니다. 다은 역시 놀라 잠에서 깨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벌써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옥은 짧게 말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마. 그리고 곧장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 앞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서 있었으나 얼굴빛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산파 둘이 안으로 들락거렸고 의원은 뜰에서 약재를 타리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윤태관은 맨발에 버섯만 걸친 채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한마디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만 무사하면 된다. 아이만. 그 말끝마다 설아의 신음이 방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미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만. 여인의 고통은 늘 뒷말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설아는 이불을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산파가 숨을 고르라 외쳤고 정씨 부인은 직접 물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다정했으나 눈빛은 살얼음 같았습니다. 설아는 이를 악문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약조하셨지요. 정씨 부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은 입 다물어라. 아이를 한 번만 정신 차려라. 말은 차가웠으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그 순간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을 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아플 때 비로소 누구를 믿었는지 깨닫습니다. 윤태관은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산파가 막아섰습니다. 남정네는 물러나 계십시오. 그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 밖에서 두 손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평생 재물과 사람을 움직여온 사내였으나 문 하나 사이에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해가 막 솟을 무렵 마침내 방 안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모두의 숨이 터졌다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윤태관의 무릎이 순간 풀렸습니다. 그는 기둥을 짚고 웃었고 하인들은 고개를 조아렸으며 뜰의 공기마저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입가에 아주 짧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감격이라기보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미옥은 그 얼굴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는다고. 산파가 핏물 묻은 손을 씻는 사이 윤태관은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설아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비어 있었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없었습니다. 텅 빈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옥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정씨 부인이 눈치채고 날카롭게 돌아섰습니다. 물러나거라. 그러나 미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그 아이를 다시 살피셔야 합니다. 마당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태관의 눈이 미옥에게 꽂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정씨 부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출산 직후 미친 소리로 집안을 더럽히지 마라. 미옥은 허리를 굽혔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친 소리인지 아닌지는 의원이 밝히면 됩니다. 윤태관은 아이를 안은 채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뭘 밝히라는 것이냐? 미옥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달수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 들었는지, 대감께서 셋을 들이신 뒤인지 그 전인지 정씨 부인의 눈빛이 칼처럼 번뜩였습니다. 입을 찢어놓기 전에 끌어내라. 하인 둘이 움직였으나
윤태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라. 욕망에 눈먼 사람도 의심이 생기면 그 욕망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늙은 의원은 당황한 얼굴로 아이와 산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어찌 묻는 말에 답하라. 윤태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한참 망설이다 설아의 맥을 짚고 배를 살피고 아이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아껴졌습니다. 마침내 의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하오나 달수가 맞지 않습니다. 정씨 부인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늙어 눈이 흐린 게냐. 의원은 머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께서 여인들을 들인 시기보다 적어도 한두 달은 앞섭니다. 그 말은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윤태관의 품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울음은 기쁨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윤태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냐?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정씨 부인이 대신 외쳤습니다. 의원의 헛소리입니다. 미옥은 그 순간 품에서 호적 초본과 나무 비녀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합천 강준서, 마님의 친정 피부치입니다. 그리고 설아 뱃속 아이의 아비입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윤태관은 호적 초본을 집어들었다가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여인이었습니다. 슬픔도 같이 겪었고 아이 둘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끝에 돌아온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 한 글자만 겨우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둑은 손으로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 피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방 안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잃고도 당신은 늘 가문만 말했지요. 내 아픔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늙어갈 때 당신은 대를 이을 걱정만 했습니다. 남의 씨를 받아 이 집 안방에 들이느니 차라리 내 피를 심고 싶었습니다. 윤태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모욕이 그를 때렸습니다. 자신이 가문을 지키려 열어준 문으로 가장 믿던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설아는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은 윤태관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라. 그 고함에 아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다은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미옥은 차갑게 서 있었으나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꺼냈으나 아무도 승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윤태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 흐느낌, 새벽 바람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그는 늙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낮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나가라.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모두 나가라. 칠칠출출엔 하인들이 떨며 움직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설아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습니다. 윤태관은 혼자 방 안에 남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그의 집안을 산산이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미옥은 차가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싸움은 끝난 듯 했으나 진짜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미옥은 차가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싸움은 끝난 듯 했으나
진짜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윤가 대문집은 그날 아침부터 숨소리마저 조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고 행랑채에서는 밥 짓는 솥뚜껑 소리조차 낮아졌습니다. 집안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평소의 소음입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윤가 집안의 대들보 한가운데 금이 갔다는 것을. 사랑채 문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습니다. 윤태관은 누구도 들이지 않았고 음식상도 2번이나 그대로 물렸습니다.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결국 젖먹일 여인이 따로 불려 들어갔고 아이는 생모품이 아닌 낯선 품에서 울다 잠들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는 그렇게 태어난 첫날부터 제 자리를 잃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안채에 갇히다시피 머물렀습니다. 평생 단정하던 사람이 머리도 풀지 않은 채 창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늙은 몸종이 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연민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강한 척한 사람이 무너질 때 곁사람은 슬픔과 두려움을 함께 느낍니다. 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 무렵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느냐? 몸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사랑도 있었고 집착도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별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산후 몸은 아직 떨리고 젖은 돌기 시작했으나 아이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젖이 차오를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이불을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벌도 있지만 몸이 기억하는 벌도 있습니다. 하녀 하나가 미움을 들고 오면 설아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한 번만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하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은의 배도 무거워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날 밤부터 배가 자주 당겼고 의원은 놀라지 말고 누워있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명령대로 가라앉는 법은 없습니다. 다은은 누운 채 자꾸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아이가 무서워할까요? 제가 자꾸 떨면 아이도 알까요? 미옥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은은 끝까지 남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옥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달리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기고 싶어 시작한 싸움이었으나 이제는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덜 망가지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관은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수염 끝이 더 휘어졌고 허리도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그는 집안 사람들을 대청에 모이게 했습니다. 정씨, 부인도, 설아도, 미옥도, 다은도 모두 불려 나왔습니다. 가운데에는 아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태관은 한참 동안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먼저 설아를 보았습니다. 너는 오늘 이 집을 떠난다. 설아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예상했으나 막상 듣는 순간 버티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아이만 한 번. 윤태관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더 말하지 마라. 설아는 바닥에 이마를 받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의 죄보다 들킨 죄를 더 차갑게 대합니다. 이어 윤태관은 정씨 부인을 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오래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 안주인 자리에 남는다. 놀란 눈빛들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윤태관의 다음 말이 더 서늘했습니다. 허나 오늘부터 내 사람은 아니다.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쫓겨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이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영영 닿지 못하는 거리. 30해를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윤태관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를 어찌할지 기다렸습니다. 내쫓을지, 다른 집에 보낼지, 이름 없는 아이로 만들지. 그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더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남는다. 그 한마디에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윤태관은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의 죄는 없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가장 바른 말을 할 때 주변은 오히려 더 부끄러워집니다. 아이는 그렇게 윤가 집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로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받았으나 피를 둘러싼 속삭임도 함께 받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탄생이 집안의 비밀과 함께 자라게 된 것입니다. 설아가 떠나는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젖은 몸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 얼굴을 보여달라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미옥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쌀과 은전 몇 댐, 그리고 예전에 돌려받지 못한 나무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설아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왜 주는 거지? 미옥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미워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설아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야. 미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남을 밟고 서면 대가가 남는다. 설아는 더 말하지 못한 채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 정씨 부인은 안채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움직인 말이었고 끝내 자신보다 더 크게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씨 부인은 다시는 창밖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달이 차올라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윤태관은 아이가 딸이라는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으나 이내 다은 곁으로 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실망을 숨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너질 만큼 무너진 사람은 비로소 무엇이 귀한지 늦게 배우는 법입니다.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은 아이를 안아준 손길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딸이라고 외면하지 않은 변화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옥은 약조한 몫을 받고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병든 남편에게 돌아가 약을 지어줄 돈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산후가 안정될 때까지 곁을 지켰고 아이를 안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은은 미옥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미옥은 피식 웃었습니다. 죽을 사람은 원래 쉽게 안 죽는다. 하지만 돌아서는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윤태관은 아이 둘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남의 피를 품었으나 제 품에서 자라는 사내 아이였고 하나는 제 피이 돼 가문의 기대를 받지 못한 딸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두 아이가 나란히 자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려 한 게 대체 무엇이었나? 재산이었는지 이름이었는지 허영이었는지 그제야 스스로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뒤 고을 사람들은 윤가 집안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는 정씨 부인을 악독하다 했고 누구는 윤태관이 자업자득이라 했으며 누구는 설아를 불쌍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느 한 사람만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사람보다 앞세운 욕심, 대를 명분 삼아 상처를 외면한 무심함, 가난을 이용한 계산,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밀어낸 선택, 모든 것이 조금씩 얽혀 한 집안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늦은 봄 어느 날 미옥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대문 앞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저 집이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비면 아무리 큰 집도 속은 텅 빈 나무와 같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짐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가 집안은 후계를 얻었지만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래도록 그 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문을 무너뜨린 것은 남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버린 욕심이었다고.